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은 물권법, 물권의 변동 보시는데, 물권의 변동이라 하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 된다. 권리에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물권에 대해서 본다 이거죠. 물권 변동의 모습, 발생, 물권의 절대적 발생. 이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구상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취득하게 되는 거다. 종전에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기는 경우로서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은 처음 취득하는 것이다. 건물 신축, 건물이 없다가 신축되면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겠죠. 시효취득, 앞 사람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시효취득에 의해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 취득되는 겁니다. 물론 등기법상 이전 등기를 하게 하지만 무주물선점. 요즘 산에 가서 토끼 잡으면은 신문에 나겠죠. 어쨌든 간에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았다. 무주물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는 거죠. 뭐 환경보호법 이런 거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이 있다. 물권법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알고 넘어가겠다. 꿈을 깨십시오. 뒤에 가면 알아지겠지. 그 뒤에 가서 공부하고 알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렇군 이래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가 보면서도 처음 보는 거네 이러면 곤란하죠. 처음 보실 때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뒤에 설명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십시오. 물권의 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를 넘겨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받는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에 의해서 이전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앞 사람의 권리는 그대로 보유되면서 내용의 일부만 넘겨받는 경우, 그것을 설정적 승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 사람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 사람이 지상권 취득하는 것. 물권의 변경, 뭐 기본적으로 뭐 주체의 변경, 소유자 변경되는 경우, 물권의 이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의 변경,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성질의 변경, 뭐 양적 변경,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물건이 일부가 멸실되면은 권리 일부가 감축되고 할 거고, 근데 완전히 멸실돼 버리면 권리가 없어져 버리겠죠. 뭐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 힘작용의 변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의 순위 변경 이런 게 있다는 거. 물권의 소멸, 절대적 소멸, 존재하던 물건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면,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건물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뭐 벽돌 소유권은 남아있겠지.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의 뭐 다른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 있는데, 전부가 멸실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호빵을 하나 사가지고 한 입 베어 먹으면은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양적 물건의 변경이 될 거고, 다 먹어버리면은 물건이 없어지겠죠. 물권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도 법률 요건이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있다 이거고, 이러한 물권 변동 공시, 그리고 공신의 원칙 이런 것이 있는데,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물권 변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뭐 제도 이런 이야기 뭐 할 수는 있는데,
공시방법, 부동산 물건은 등기로, 동산 물건은 점유로, 자동차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에 의해서, 임목에 의해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법상 등기를 통해서 공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대한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명인방법, 뭐 내도 공부할 때 통상적으로 새끼줄 쳐놓고 명백을 쳐놓은 거다, 뭐 그런 건데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대화되고 난 뒤에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등기제도는 없었습니다. 구태여 뭐 찾는다면은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등기제도가 없을 때 토지는 왕거고 건물은 어쨌든 이론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건물을 내 거다라고 공시하는 방법이 조선시대에 문패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명인방법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문패는 별 의미 없죠. 등기로 공시하니까. 그래도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할아버지들은 집을 사고 나면은 문패 잘 만들어 가지고 잘 보이는 쪽에 뭐 붙이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시골 가도 뭐 문패를 가지고 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건 이외의 공시제도 있다는 거죠. 혼인을 공시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죠. 입양을 공시하기 위해서도 입양 신고하는 거고. 그래서 공시제도는 물건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물권 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일단 물권 공시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다 인정한다라는 거. 공시의 원칙,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공시하는 방법이 물권 거래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있는데, 성립요건주의는 물권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까지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B가 매입을 하고, 매매,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등기까지 있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성립요건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단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등기가 물건 거래에 성립요건으로 작용하는지 효력요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성립요건이라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의 위치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상 물권 변동에 있어 공시 원칙의 적용 범위, 일단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공시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법률 규정 자체가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공시방법이 실체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물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일단 뭐 이게 뭐 닭이 뭐냐 알이 뭐냐 뭐 그런 문제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각종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데도 표현 대리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채권의 준점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 경우에도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면은 수령자가 선의 무과실이라면은 재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도 물건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법률행위에는 채권행위도 있고 물권행위도 있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도 있습니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이겠죠. 채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일 거고, 근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 한다는 것. 법률행위로서 물권행위의 요건, 그냥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성립요건, 효력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구별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뭐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물권 행위를 하고 등기해야 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매매에 의해서 등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했다 이러지, 물권 행위를 원인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근데 관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라 하고,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물론 슈퍼에 가서 물건 사면은, 매매하면은 바로 뭐 붙어서 이행이 일어나죠. 그런 경우를 현실 매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오늘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을 오늘 다 줄 수도 있지만 중도금, 잔금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매매라는 채권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납니다. 매매라는 채권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는 게 되죠. 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하죠. A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B가 C한테 가서 물건 내놔라 이 소리는 안 하겠죠. A도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A가 B한테 물건 팔았으면은 B한테 돈 내놔라 이래야 되지. 길 가는 C 잡고 내가 B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C 네가 돈 내놔라 이런 소리는 안 하죠.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되겠죠.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물건이 변동돼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 세탁기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거는 매매고, 매매계약 체결됐을 때는 세탁기 내놔라, 대금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세탁기를 탁 넘겨주면은 넘겨받은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넘겨받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충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럼 더 이상 물건이 탁 취득되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없는 거죠. 물권 행위에도 민법 총칙편에 있는 법률행위 규정 적용된다. 왜? 물권행위가 법률행위인데. 채권편에 있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것이 적용될 것인가? 대부분은 준용될 겁니다. 대부분은. 합의와 관련되는 이 부분들은 대부분 준용될 겁니다. 그 이행과 관련된, 남겨놓은 이행과 관련된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겠죠.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가이관계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걸 이제 물권행위와 관련돼서 대입시켜 보는 건데, 대항요건주의는 물권행위만으로 자기들끼리 물권 변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 B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으면은 등기 없어도 B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 다른 사람한테 B가 소유자라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공시방법이 대항요건으로 작용하고 물권 변동은 당사자 간의 물권 변동 의사 합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된다 이 소리입니다. 성립요건주의는 물권적 합의만으로 안 되고 공시방법까지 갖춰져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누구에 대해서라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정도 하시고, 현행법상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그래서 공시방법, 즉 동산의 점유 이전, 부동산의 등기 이전, 그것이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이래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다 이래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요건이다 이래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서론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등기의 위치를 효력요건 쪽에 넣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공시방법이 성립요건이라면 물권행위는 전부 다 요물행위 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물권행위를 요물행위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교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성립요건이 아니니까 요물행위를 안 보는 거죠. 또는 요식행위로 안 보는 거죠. 등기라는 요식을 갖춰야 된다라면은 성립요건이 될 건데, 근데 그렇다면 물권행위가 요식행위다라는 말이 돼버린데, 물권행위를 요식행위다라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요건으로 위치시키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내 입장이니까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독자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논의가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일반적으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데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이냐, 그렇다라는 독립성, 독자성 인정설, 그렇지 않다. 존재하기는 존재하겠지만은 독자적인 건 아니다. 합체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그걸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인가? 즉 채권행위의 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인가?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 유인행위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무인설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채권행위의 무효사유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물권행위는 무인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인성설은
전제인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그의 기인한 물권행위도 따라서 실효된다. 이게 유인성론입니다.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근데 B가 A한테 매매 대금을 안 주었어. A가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은 판례에 따르면 물권행위도 실효되고 따라서 B 앞으로 있는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고 그때 A는 소유권에 기해서 B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 있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